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 생활 내내 저를 비참하게 했던 전 남편을 우연히 만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완벽히 짓밟은 불혹을 앞둔 4성급 호텔 사장입니다. 저는 5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최악의 결혼 생활을 했는데요. 제 최악이었던 결혼 생활에는 시댁 식구들이 중심에 있었어요. 아니,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저희 시아버지는 동네에서 고지식하기로 유명한 사람으로 무척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이에요. 특히나 여자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서 저에게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잔소리를 엄청 했어요. 한 번은 치마를 입었다고 사람들 다 있는 식당에서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혼이 났었죠. 그리고 쌍둥이 시누이는 그런 아버지의 충실한 개였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시아버지에게 혼이 나는 저를 방관하고 혼이 난 이후에는 비꼬고 타박하기 바빴죠. 게다가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시아버지처럼 저를 대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이었죠. 그래서 결국 합의 이혼을 했어요. 하지만 저에겐 울분과 한이 있었죠. 매일 지옥 같았던 결혼 생활에 대한 악몽을 꿨어요. 저는 이를 갈며 언젠가 복수를 하겠다고 다짐했죠. 그러다 우연히 제가 사는 제주도에서 전 남편을 만났어요. 3년 만에 만난 전 남편은 달라진 게 없더군요. 하지만 저는 3년 사이에 많은 게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시원하게 복수를 하고 남편이 무릎을 꿇게 만들었죠.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제 고향은 지금 저희 가족이 터를 잡은 이 지역이 아니에요. 저희 가족은 제가 17살 때 이곳에 와서 자리를 잡았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은 이전에 과수원을 했어요. 저희 친가 대대로 오랫동안 과수원을 했는데 장남인 저희 아버지가 물려받았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과수원을 물려받기 전부터 할아버지 과수원에서 일을 했어요. 국민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중학교를 진학하지 않고 본격적으로 과수원 일을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어린 아버지는 중학교에 진학하고 싶었죠. 더 공부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과수원집 장남으로 태어난 아버지의 운명이란 게 있었죠. 장남으로 태어나면 반드시 무조건 순리적으로 과수원을 물려받아야 한다는 운명 말이에요. 그게 제 친가에서는 전통으로 불렸어요. 특히나 저희 할아버지가 그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 투철했죠. 아버지가 할아버지 과수원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매번 할아버지가 해주는 옛날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역사처럼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너희보다 어렸을 때부터 과수원에서 일을 시작했어. 사람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참 야무지게 일을 한다고 어른보다 낫다는 말을 수십 번은 들었지. 나보고 큰 사람이 되려면 공부를 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세상은 실전이야. 몸으로 부딪혀 얻는 지식이 얼마나 값진지 모르고 하는 소리지. 책상 앞에 앉아 수백 년을 있어도 내 몸으로 직접 얻는 지식만 못하다. 그러니 너희들도 책만 보는 게 아니라 몸으로 부딪혀야 해. 그리고 가업을 물려받는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냐? 우리 집안은 뿌리가 깊은 집안이다. 동네를 다녀봐라. 너희 할아버지 모르는 사람이 있더냐? 그리고 그건 내 아버지 할아버지 때도 마찬가지였어. 그만큼 우리 집안이 역사가 깊은 집안이란 거지. 역사만 깊냐? 우리 과수원에서는 실패도 없었어. 흉년이야 운에 따르는 것이라 어쩔 수 없지만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판단으로 망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거야. 준아야, 다른 애들은 몰라도 장남이 너는 이 사실을 크게 마음에 새겨야 한다. 너는 나중에 이 과수원의 후계자가 될 테니까. 솔직히 이 할아버지는 지금도 너를 과수원에서 일하도록 하고 싶은데 너희 부모가 고등학교까지는 보내고 싶다고 하도 성하여서. 어차피 과수원을 할 거면 그런 것들은 필요 없는데 말이야. 그래도 너희 부모가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어쩔 수 없지 않겠니? 아우, 애들 앞에서 옛날 얘기 좀 그만해요.
나중에 그러다가 준하가 과수원 안 물려받는다고 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럴 수는 없지. 우리 집 장남으로 태어난 이상 과수원을 물려받아야 해. 그게 우리 집안의 전통이니까. 할아버지는 저희 남매, 아니 저희 오빠가 어릴 때부터 집안의 전통을 가르쳤고 틈만 나면 오빠를 과수원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걸 저희 엄마가 탐탁치 않게 생각했죠. 아니 아버님은 왜 그 어린애를 틈만 나면 과수원으로 데려가는지 몰라. 그 어린애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나는 우리 아들이 작은 손으로 사갔다는 생각을 하면 억장이 무너져. 그 땡볕에서 쓰러지면 어쩌려고. 내가 아들을 괜히 낳았어. 딸만 낳았어야 했는데. 그래서 아버님이 맨날 노래하는 전통 정통을 끊어냈어야 했는데.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그 전통에 목숨을 거는지 알아? 나중에 자기 죽어서 재산 싸움하고 혹여라도 가수원 팔까봐 벌써 변호사 만나 유언장 쓰셨어. 그리고 우리 남편 말고는 과수원에도 발도 못 붙이게 해. 사실 우리 남편 과일 정말 안 좋아하거든. 1년에 2-3번 먹을까 말까 해. 그런데 장남이라는 이유 하나로 과수원에 발목 잡혀서 살잖아. 그래서 중학교도 못 나오고. 그런 거 보면 가끔 안쓰럽다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아들이 과수원 물려받는 거 싫어. 더군다나 우리 아들이 나를 닮아서 얼마나 피부가 여린데 땡볕이 쥐약이야. 그리고 너도 알잖아. 내가 잘 다니던 도서관 결혼하자마자 그만두고 이 시골에서 얼마나 힘든지. 너 오랜만에 본 내 피부 보고 놀라 까무러쳤잖아. 그런데 어떻게 내 새끼한테 그런 일을 하라고 해? 물론 분홍인 거 알지. 내 말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실컷 하다가 우리 죽기 전에 과수원 일해도 늦지 않다는 거야. 그런데 무슨 그 어린애를 데리고 과수원을 매일 가는지 정말 답답해. 하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는 엄마의 소원을 하늘이 들어주었는지 오빠는 과수원에서 본격적으로 일을 해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저희 세 식구와 할머니는 급하게 지금 사는 지역으로 이사를 왔죠. 세 식구가 웬 말이냐고요? 왜 할머니만 데리고 이사를 했냐고요? 저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기도 싫은데요. 불행하고 절망스러운 사고가 있었어요. 제가 17살 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경매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크게 사고가 났거든요. 졸음 운전을 한 덤프트럭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탄 트럭을 박은 거예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탄 트럭이 가드레일을 머머 풀숲에 굴러 떨어졌어요. 그리고 구급차가 오기 전에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셨죠. 정말 절망스럽다고밖에 할 말이 없었어요. 소식을 듣고 할머니는 쓰러지고 엄마는 어린아이처럼 울었죠. 너무 불행하고 비극적인 사고여서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어요. 과수원도 난리가 났죠. 과수원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람은 오직 할아버지와 아버지뿐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몇 달을 혼자 과수원을 살려보려고 애쓰다가 결국 대대로 이어온 과수원을 정리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규모가 큰 과수원이고 아버지의 형제가 5이나 되어서 파는 과정에서 가타부타 말이 많았어요. 하지만 아버지 사무실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남인 오빠에게 과수원의 모든 권한을 주겠다는 서류가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고 과수원을 팔 수 있었죠. 과수원을 팔고 엄마와 오빠, 저 그리고 할머니는 엄마의 고향으로 갔어요. 이모의 집으로 들어갔죠. 엄마는 그날부터 부동산을 돌아다녔어요. 그러더니 과수원을 판 돈과 아버지의 보험금과 합의금, 그리고 쌈짓돈을 합쳐서 7층짜리 건물을 샀어요. 외곽도 아니고 중심가에 있는 건물이었어요. 1층부터 3층은 상가였고 4층부터 6층까지는 원룸, 꼭대기층은 집이었죠. 저희 식구들은 그 건물 꼭대기에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1층에 편의점을 차려 할머니와 함께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빠는 군입대를 했고 전 방황을 했어요. 2년 동안 비행소녀로 있었죠. 학교를 간다고 하면서 노래방이나 PC방에 가서 시간을 버리기도 했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도 했어요. 당연히 성적은 떨어졌고 어떤 대학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집에서는 그런 저를 방치했죠. 누구도 저를 신경 쓰지 않고 각자의 삶을 살기 바빴어요. 그런데 제가 18살이던 그해 겨울, 할머니가 제 방에 들어왔어요. 우리 연아 공부하니? 왜요? 저녁 알 먹을 거예요. 요새 학교는 재미없어? 그런 걸 갑자기 왜 물어요? 재미없는 것 같아서. 다른 거 하고 싶은 건 없고? 없어요. 아빠 생각 많이 나지?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너희 아빠가 너 태어났을 때 딸이라고 얼마나 예뻐했는지 아니? 아주 품에서 놓지를 않았다. 매일 너 사춘기 오면 어쩌지 그랬는데 결국 그걸 못 보고 갔네. 그래도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천국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몰라요. 요새 학교도 잘 안 가고 공부도 안 한다며. 엊그제 너희 선생님한테서 전화 왔더라. 너희 엄마가 그 전화를 받고 어찌나 울던지. 할머니 마음이 엄청 아팠어. 연아야, 학교 안 다니고 싶으면 안 다녀도 돼. 공부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고. 거기에 네 뜻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돼. 하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행동하는 건 시간 낭비야. 나중에 할머니처럼 늙어서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네가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모르겠을 때는 너를 사랑하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된단다. 네가 이렇게 해서 부모님이 가슴 아픈 일은 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할머니는 그런 말을 하고 방을 나가셨고 저는 그날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어울려 놀던 질 나쁜 친구들과 놀지 않고 밥 먹고 공부하고 밥 먹고 공부하기를 반복했죠. 그 결과 저는 좋은 대학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대학교를 다니며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죠. 그렇게 저는 졸업을 하기도 전에 화장품 회사의 마케팅 부서로 입사했어요. 그리고 입사 6년 차, 30이 된 해에 팀장이 되었죠. 다들 어린 나이에 팀장이 되면 부담스럽다고 하는데 저는 프로젝트의 리더가 된 것이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냈죠. 그동안 쉼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저는 저에게 휴식의 시간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랜 친구를 만났죠. 그 친구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저의 공부를 도와줬던 은인이에요. 프로젝트가 잘 끝나서 다행이네. 너 그것 때문에 꽤 고생했잖아. 잘했어. 끝나고 나니까 너무 후련해. 그래서 맛있는 거 먹자고 불렀지. 오늘 고기 맛있었지? 맛있더라. 네 덕분에 비싼 고기도 먹고 내가 횡재했네. 그럼 우리 이제 술이나 마시러 갈까? 그러자. 내가 잘 아는 데 있어. 거기로 갈까? 어? 왜? 아니, 아는 사람인 것 같아서. 야, 박승준. 선배.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여기 젊은 사람들만 오는 데인데. 짜식이 기어오르기는. 너랑 나랑 1살 차이밖에 안 나거든? 동담이죠. 옆에는 친구분이세요? 그래. 애인 없는 사람끼리 고기 먹고 이제 술 마시러 간다. 그건 피차일반 똑같네요. 저희도 그렇거든요. 아, 소개를 안 했네. 이 친구는 내 고등학교 동창 이연하. 여기는 내 대학 후배 박승준이야. 옆에는? 여긴 제 고등학교 동창 전도민이에요. 군인이고요. 늦게 입대하셨나봐요. 아, 장교예요. 너도 술 한잔 하러 간다고 했지? 이렇게 만난 것도 우연인데 같이 가자, 연아야. 괜찮지? 그렇게 저희 4사람은 술을 마시게 되었고 얼떨결에 다음 날이 주말이어서 계곡도 가게 되었어요. 네가 조수석에 타. 너 멀미하잖아. 게다가 제가 조수석에 앉게 되어서 무척이나 어색했어요. 친구와 친구 후배는 그런 제 속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했죠. 저는 어색한 분위기는 못 참는 편이라 이것저것 물었어요. 다행히 제 말을 잘 받아주더군요. 운전도 부드럽게 해서 멀미도 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계곡에서 다 놀고 난 뒤에 저는 가장 마지막에 내렸어요. 그런데 제가 내리려고 할 때 남자가 내일도 보자고 하더라고요. 내일도 시간 괜찮으세요? 내일이요? 내일도 주말이잖아요. 내일도 같이 보자던가요? 아니요, 내일은 둘이 보자고요. 왜요? 궁금한 게 많아서?
저는 일단 알겠다고 하고 집으로 가서 서둘러 친구에게 전화했어요. 오, 생각보다 진도가 빠르네. 군인이라 그런가? 그게 무슨 소리야? 그때 처음 보고 나서 너 마음에 든다고 했대. 그래서 다리 좀 놔달라고 부탁하더라고. 괜찮은 사람 같지? 괜찮은 사람 같긴 한데 얼마나 봤다고 대뜸 둘이서 보자고 해. 네가 워낙 마음에 드는가 보지. 그리고 군인 장교면 공무원인데 안정적인 직장이니까 좋지 않아? 뭐 결혼할 것도 아닌데 그런 것도 신경 쓰나? 우리 결혼할 때 다 됐거든. 그런 거 신경 쓰면서 만나야지. 아무튼 잘해봐. 그리고 저는 몇 주 남자를 지켜봤고 적극적인 모습의 연애를 시작했어요. 남자친구가 된 그 사람은 연애를 할 때도 참 적극적이었어요. 열정이 넘쳤죠. 이제껏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 가장 저에게 헌신적이었어요. 그래서 연애한 지 8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가 청혼을 했죠. 물론 처음엔 저도 급하다고 생각했어요. 불같은 사랑이 식는 것도 한순간이라는 것도 알았고요. 아니요, 솔직히 말하면 몰랐어요. 주변에서 제 결혼 소식을 듣고 급하게 하면 되던 것도 안 된다며 말렸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에게 이렇게까지 헌신적이었던 남자가 없다고요. 저는 이런 남자는 다시 못 만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죠. 매일 밤 잠들기 직전에 남자친구와 살림을 차리는 상상을 했어요. 그리고 때마침 남자친구가 저에게 청혼을 했고요. 예스였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청혼을 승낙했어요. 하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에 남편은 본색을 드러냈죠. 나는 이제 너희들처럼 진급하려고 아등바등 살지 않을 거야.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너희 내 결혼식 때 우리 장모님한테 인사드렸지? 안 드린 사람 있으면 아마 평생 후회할 거다. 우리 장모님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저기 번화가 사거리에 있는 7층짜리 건물 주인이야. 거기에 편의점도 있고 병원도 있고 약국도 있고 원룸도 있고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거 알지? 그리고 장모님이 나를 얼마나 예뻐한다고? 우리 결혼할 때 장모님이 무려 4억이 나는 새 아파트를 사주셨어. 너희가 평생 그런 집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군인 월급으로 택도 없어. 아우, 이 사람이 왜 이래? 당신 취했어?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해? 아닙니다, 재수씨. 뭐 한두 번 듣는 얘기도 아닌데요. 제가 하는 말, 제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웠다니까요. 그래,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사실만 얘기하는 건데 부럽지? 너희들은 고작 연금만 보고 열심히 사는데 나는 차기 건물주가 될 사람이라고? 이렇게 남편은 동료들이나 지인들에게 처갓댁이 저희 친정이 부자라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듣는 사람이 불편할 정도로 계속 반복해서 말했죠. 그래도 처음엔 남편에게 제 친정이 자랑거리가 된다는 게 뿌듯했어요. 아닌 척 말리면서 어깨가 올라갔죠.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남편이 서서히 본색을 드러냈죠. 갑자기 제 차를 바꾸라고 했어요. 차를 바꾸라고? 아직 멀쩡한데 왜 차를 바꿔? 멀쩡하긴 뭐가 멀쩡해. 아니, 멀쩡하다고 쳐도 그래봤자 경차야. 너는 그 차 몰고 회사 출근하는 거 창피하지도 않아? 이제 너도 직책이 높은데 외제차 정도는 몰아야지. 외제차를 몰라고? 그게 한두 푼인 줄 알아? 비싼 건 1억 하는 것도 있던데. 나는 지금 차 괜찮아. 고작 출퇴근만 하는데 이 정도면 됐지, 안 그래? 출퇴근만 하는데 비싼 거 몰아봤자 의미 있어? 그런 것도 다 돈 낭비야. 우리 애 가질 거 생각하면 지금부터 아껴야지. 너는 태어나지도 않은 애 걱정을 하면서 내 얼굴은 내 체면은 생각도 안 하냐? 누가 보면 욕해. 장교 와이프가 경차 mon다고 하면 욕한다고. 뭐 저번에 보니까 다른 와이프들도 경차 타던데? 너 가장이 말을 하는데 어딜 꼬박꼬박 말대꾸야. 내가 바꾸라고 하면 바꾸는 거야. 내가 알아본 차가 있으니까 장모님한테 연락해. 우리 엄마는 왜? 우리가 차 바꾸는데. 자기 지금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넌 참. 그런 눈치로 어떻게 회사를 다니는지 모르겠다. 장모님한테 너 차 바꾸고 싶다고 은근슬쩍 말해보라고. 그럼 바꿔주실 거 아냐. 그걸 우리 엄마가 왜 바꿔줘? 나는 자기가 바꿔주는 건 줄 알았는데.
군인 월급에 그럴 돈이 어딨어? 내가 지금 링크 보낼 테니까 그거 어떤 것 같냐고 은근슬쩍 장모님한테 보내. 당연히 처음에는 남편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얼마나 황소고집인지 결국엔 남편이 보낸 링크만 엄마에게 보냈어요. 그러니 엄마에게서 곧 전화가 오더라고요. 너희 차 바꾸려고? 내 차도 오래됐고 회사 다니면서 보는 눈이 많아서 괜찮은 거 한 대 뽑을까 해서. 엄마 들어가 봤어? 어때?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데 여유 자금은 생각하고 사는 거야? 너희 아기 가질 준비 안 하니? 애 가지면 드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지금 너희가 외제차를 뽑을 형편이 돼? 뭐 어떻게든 되겠죠. 지금 당장 아이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신중하게 생각해. 아이는 약속한 대로 오지 않는다. 언제 갑자기 아이가 생길지 모르는 일이야. 그러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잘 해야지. 엄마는 계속 저희 부부를 걱정했어요. 저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고 남편과 눈이 마주쳤는데 남편은 재촉하듯 묻더라고요. 어때? 장모님이 돈 준대? 차 사지 말라던데? 아기 생기면 들어가는 돈 많다고 그냥 지금 타는 거 타래.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대놓고 실망한 티를 냈어요. 그런데 그때 제 휴대폰으로 2천만 원이 입금되었죠. 엄마였어요. 남편이 제 휴대폰을 가져가 확인하더니 슬쩍 웃다가 빈정거렸어요. 내가 우리 장모님이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았지. 그런데 너무 적다. 그 링크에 차 얼마인지 적혀있는데 절반도 안 주셨네. 어차피 이 돈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외제차 못 사니까 이 일은 없던 걸로 하고 엄마한테 돈 돌려준다. 그게 무슨 소리야. 돈도 받았겠다. 자기가 대출 받아서 외제차 사. 물론 대출 받아봤자 내 드림카는 못 사지만 다른 외제차를 살 수 있어. 내가 알아볼 테니까 대출 받을 준비나 해. 그리고 저희 부부는 정말 대출을 받아 외제차를 뽑았어요. 남편은 그 외제차를 자기 차인 것처럼 행동했죠. 어딜 가든 열심히 몰아. 자기는 다치면 병원 가서 간단히 치료하면 되지만 나는 아니라고. 한번 다치면 중고야 중고. 그러니까 안 다치게 조심해. 정작 본인은 출퇴근을 할 때 주변 시선 때문에 외제차를 몰지도 못하면서요. 그래서 주말마다 혼자 드라이브를 갔어요. 그리고 남편은 끊임없이 건물에 대한 욕심을 드러냈어요. 주말마다 드라이브를 하고 친정엄마를 찾아가 건물 앞을 쓸고 닦았죠. 물론 그런 남편의 속내를 모르는 엄마는 좋아했죠. 우리 건물이 이렇게 깨끗한 건 다 우리 사위 덕분이라니까? 그런 말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남편을 칭찬하곤 했죠.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데 저는 속이 뒤틀리더라고요. 그리고 사건이 발생해요. 20살에 군입대를 해 부사관으로 일하던 오빠가 상사로 제대를 했죠. 그리고 엄마와 살기 시작했어요. 저희 오빠는 통신대대에서 일을 해서 기술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분야로 재취업을 할 생각이 없었죠. 그래서 엄마는 고민 끝에 건물에 별다방을 냈어요. 그리고 오빠를 점장으로 두고 관리하도록 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남편은 저에게 막 화를 냈어요. 아니 그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어떡해. 이러다가 건물이 홀라당 다 형님한테 빼앗긴다니까? 빼앗긴다니. 아직 엄마도 정정한데 그게 무슨 말이야? 정정한 거랑 다른 문제지. 지분이 있게 됐잖아. 이거 아주 중대한 문제야. 너도 빨리 그 건물에 지분을 만들어야 한다니까? 지금 이렇게 넋놓고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이제 좀 그만해. 정말 건물주가 되고 싶은 게 꿈이라면 자기 돈으로 직접 건물 사면 되잖아. 자기 진짜 너무한다. 우리 엄마는 진심을 다해 자기를 사위로 생각하는데 자기한테 우리 엄마는 뭐야? 건물주라고만 생각하지? 그게 사실이잖아. 건물주를 건물주로 생각하지 달리 또 뭐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 눈앞에서 7층짜리 건물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아니란 것 아니야? 계속되는 말다툼에 저는 남편과 대화하기를 포기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자기 방식대로 지분을 얻기 위해 더 자주 저희 엄마를 찾아가더라고요. 열심히 건물을 쓸고 닦으면서 저희 오빠를 시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시댁에까지 들어가서 저는 시댁에 호출되었죠. 너희 오빠가 제대했다는 소식은 들었다. 그런데 그 나이 먹고서 제대로 취업도 안 하고 안싸돈이 차려준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다며? 네, 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쪽으로 취업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고민한 끝에 카페 차려주셨어요. 지금은 손에 익었는지 아주 잘해요. 저희 엄마도 한시름 났죠. 그게 어떻게 한시름 놓은 거냐? 더 걱정시키는 일이지. 남자란 자고로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아서는 안 돼. 그렇게 해서 어디 장가는 가겠냐? 어떤 여자가 믿고 시집을 오겠어? 정 카페 가고 싶으면 본인이 알아서 차려야지. 한심하다 한심해. 그 나이에 자기 엄마한테 손을 벌리다니. 손을 벌린 건 아니고요. 저희 엄마가 차리기만 했지 관리는 다 오빠가 해요. 그리고 자리 잡으면 월세도 내겠다고 했고요. 아무튼 지금은 아니잖아. 그나저나 너 도민의 말대로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는구나? 그렇게 들리셨다면 죄송해요. 여자 목소리가 담장을 넘으면 재수가 없다는 말도 모르냐? 다음부터는 조심하거라. 요새는 말이야. 그런 추억 같은 옛말도 모르고 목소리 높이는 여자들이 많아졌어. 폭 달아나는 것도 모르고 말이야. 앞으로 나한테뿐만 아니라 도민이한테도 따박따박 말대꾸 하지 말고. 네, 서방님 알겠습니다. 그러란 말이야. 아주 너는 신부 수업부터 들어야겠어. 조신하고 참한 며느리가 되어야지. 저번 일도 그래. 어디 치마를 입고 밖을 돌아다녀? 어디 여자가 다리를 내보이냔 말이야. 맞아. 화장도 그렇고 네가 무슨 연예인이야? 앞으로 내 앞에서 화장하는 꼴 보이기만 해봐라. 아주 내쫓아버릴 줄 알아. 아버지, 그런 말씀은 나중에 하시고 건물 이야기부터. 아 그래. 너희대로 괜찮겠니? 이러다 도민이 말대로 건물 다 오빠 차지가 된다. 우리가 왜 너희 식구들이랑 가족이 되었는데 그 7층짜리 건물 그거 하나만 보고 너랑 결혼시킨 거다. 원래 도민이는 짝이 있었어. 훌륭한 교수 처자를 내가 며느리로 점찍어 놨었다고. 그러니 너는 반드시 그 건물을 우리 집안에 가져와야 한다. 그것도 아니면 일 그만두든지. 내가 누누이 말했지? 일 그만두라고. 집에서 살림이나 똑바로 하라고. 여자가 일에 너무 욕심부리면 안 되는 거야. 어차피 애 낳고 애 키우고 하면 그만둘 건데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 안 하니? 그때 애 하나 하늘로 보낸 것도 다 네가 욕심부리는 통에 그렇게 된 것 아니냐. 네가 내 말 듣고 제때 일을 그만두고 집에만 있었어도 애가 그렇게 되진 않았을 거다. 너 대학 나왔다고 유세 부리는 거지? 이봐. 그래서 애초에 여자는 대학을 나오면 안 된다니까. 저는 친오빠가 저희 엄마 건물에서 일을 한다는 이유로 말도 안 되는 폭언을 들어야 했어요. 시아버지 말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빗으로 꽂혔죠. 저는 더 독하게 일에 몰두했어요. 매일 야근을 하고 들어왔죠. 회사 사람들이 저에게 무슨 일 있냐고 물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승진해서 누락되었어요.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저보다 성과도 별로 내지 않았던 후배가 저 대신 승진했죠. 그걸 남편이 어떻게 알았는지 알고 저에게 비아냥거렸어요.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죠. 봐, 여자는 딱 거기까지라니까. 다 네가 결혼하고 애 낳을 걸 생각해서 높은 자리를 안 주는 거다. 그러니 포기해. 포기하고 살림이나 똑바로 하라고. 저는 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불행은 한꺼번에 온다고 엄마가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죠. 엄마는 덤덤했어요. 그리고 치료를 받지 않으셨죠. 그러다 결국 편의점에서 쓰러져 돌아가셨어요. 저는 절망스러웠어요. 상황이 너무 제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죠. 그리고 엄마 장례식에 시댁 식구들이 왔는데 아주 제 속을 뒤집어 놓더라고요. 별로 맛있진 않네. 그러게요. 좀 쉬운 궁금 같은데. 너는 제대로 알아보고 정한 거니? 이러면 마지막 가는 길에도 너희 엄마 욕먹는 거야. 그러면 편히 눈을 감겠니? 식사하시고 가세요. 저는 손님 받아야 해서. 그건 그렇고 유산은 어떻게 됐어? 그 건물 반으로 나누는 거야? 저는 시아버지의 물음에 대답을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시아버지가 호통을 쳤어요. 이놈, 어디 어른이 말을 하는데 자리에서 일어나? 시아버지의 호령에 주위 사람들이 모두 저희를 쳐다봤어요.
저는 은근슬쩍 짜증을 냈죠. 건물은 저희 오빠가 가져갈 거예요. 카페도 하고 있고 편의점도 오빠가 관리할 거예요. 건물에 대해서는 오빠가 저보다 더 잘 아니까 별 수 있어요. 제가 말하자 시아버지는 기가 차다는 듯이 웃었고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이야? 그게 정말이냐고.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러니 내가 진작 지분을 만들어 놓으라고 했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문서가 있는 거야? 자기야, 말을 해봐. 법적으로 효력이 있든 없든 저희 남매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엄마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고요. 고작 그런 일로 형제 애를 무너뜨릴 순 없잖아요. 형제는 무슨 형제? 네 엄마의 결정을 듣고 내 오빠가 단 1원도 나누지 않았단 소리야? 아니 그런 형제애가 어딨어? 이성적으로 생각해. 그 건물만 있으면 앞으로 호강하는 건데 그걸 멍청하게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 그러면서 시아버지와 남편은 본격적으로 저에게 폭언을 하기 시작했고 시댁 식구들 누구도 그런 시아버지와 남편을 말리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이혼을 결심했죠. 안 되겠어요. 이혼할게요. 도저히 이 집 식구로 하루도 못 살겠어요. 그래? 우리도 건물이 없는 너한테 별 욕심 없다. 그래, 이혼하거라. 대신 소송은 하지 말고 재산 분할도 정확히 해. 그래서 저희 부부는 공동재산으로 취급한 모든 재산을 절반으로 나눠 가졌어요. 그리고 공동재산에는 제가 대출을 써서 산 외제차도 포함이었죠. 저는 뭔가 마음이 빈털터리가 된 것 같았어요. 결국엔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그리고 여행 겸 요양을 하기 위해 제주도로 갔죠.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금방 돌아올 생각이었는데 좀처럼 육지로 갈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3년이 흘렀죠. 3년 사이에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저는 건강한 몸과 정신을 되찾을 수 있었죠. 그리고 운명의 장난처럼 전 남편을 제가 일하는 호텔에서 만났어요. 제가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그 객실에 전 남편이 묵고 있었죠. 잠깐 짐을 가지러 온다고 올라온 것 같은데 제 얼굴을 보고 흠칫 놀라더니 거만한 표정을 지었어요. 겨우 이런 일 하려고 이혼한 거야? 정말 우습다. 그런데 내가 보기엔 이 일도 적성에 안 맞을 것 같은데 너 청소 제대로 못했잖아. 내가 무슨, 네가 어지럽혀서 그렇지. 아, 이런 건 사진을 찍어서 우리 부모님이랑 누나들한테 보여줘야 하는데 요새 너 같은 것들에도 인권이라는 게 있어서 초상권도 마찬가지고 너도 알지? 그런데 정말 한심하다. 참, 날 보니까 딸로 태어나는 것도 죄구나 싶네. 그게 무슨 말이야? 딸로 태어나서 건물도 못 받고 이런 데에 와서 청소나 하고 있으니 말이야. 일은 그만뒀나 봐. 참네. 이렇게 그만둘 거였으면 진작 그만뒀으면 좋잖아. 봐, 우리 아버지 말 틀린 거 하나 없지? 고래 자존심은 있어서. 그렇게 전 남편이 저에게 비아냥거리는 것을 저는 듣기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거의 모든 직원이 객실로 들어왔죠. 한 직원이 제 손에 들린 걸레를 자기가 쥐었어요. 대표님, 청소는 제발 하지 마세요. 그러더니 직원들이 제가 사용한 청소용품을 카트에 넣어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도 전 남편은 처음엔 믿지 않더군요. 뭐? 사장? 어디서 연극 배우라도 데리고 온 거야? 야, 그런데 너무 티난다. 발연기네, 발연기야. 대표님, 아시는 분이세요? 전 남편이에요. 신경 쓰지 말고 일들 봐요. 사장실로 모실까요? 사장실? 그런 것도 준비했어? 그래, 한번 올라나가 보자. 열심히 준비했을 텐데. 내가 구경은 가줘야지. 전 남편은 호기롭게 제 사무실로 올라갔어요. 호텔 꼭대기에 있는 사무실은 벽이 완벽하게 통창으로 되어 있어 전 남편은 들어가자마자 압도당한 것 같았죠. 그런데 티를 안 내려고 무지하게 노력하더라고요. 참 애썼네. 그래서 이렇게 빌리는데 얼마나 들었어? 현실을 직시해. 여기까지 보여줬는데 어떻게 연극이라고 할 수 있지? 아니면 차라리 연극이길 바라는 건가? 내가 너보다 훨씬 많이 버니까? 네가 나보다 많이 번다고? 네가 정말 사장이라고? 그래, 내가 이 호텔의 사장이야. 여기 보이지? 너도 알겠지만 이 호텔 4성급 호텔이야.
2성급인 호텔을 4성급으로 발전시켰지. 어때? 꽤 근사하지? 그럴 리 없어. 너희 엄마의 유일한 재산이 건물인데 그걸 팔았을 리도 없고. 어디서 돈이 나와서 이렇게 된 거야? 사실 제가 제주에서 4성급 호텔 사장이 된 데에는 여차저차한 사연이 있어요. 제가 이혼을 한 뒤에 휴식을 위해 제주도로 왔다는 말씀은 드렸죠. 처음에 저는 게스트하우스에 있으면서 감귤 농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리고 주인 아줌마와 부쩍 친해졌죠. 주인 아주머니는 동네에서 유명한 정보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머니를 통해 동네의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주머니가 호텔을 인수하지 않겠냐고 물어봤어요. 호텔을요? 제가 어떻게 인수를 해요? 호텔 관리하려면 엄청 힘들 텐데 전 못해요. 네가 얼마나 야무진데 그걸 못해. 오히려 문제는 돈이지. 2성급이지만 그래도 호텔이잖아. 게다가 보수를 하려면 또 돈이 들고. 그래도 거기가 위치가 정말 좋아. 사면 무조건 이득이야. 저는 아주머니 말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가진 돈을 전부 투자했죠. 호텔을 샀어요. 그리고 4성급 호텔을 만들기 위해 또 투자를 했죠. 그 큰 돈이 어디에 있었냐고요? 사실 저한테는 돈이 있었거든요. 퇴직금도 한 푼도 안 써서 그대로 있었고요. 엄마가 건물은 오빠에게 유산으로 줬지만 저한테도 남긴 게 있었거든요. 엄마의 사망보험금을 제가 다 받았어요. 엄마가 그러도록 조치를 취해놨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고 제가 얼마나 울었던지.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 돈은 안 쓰고 버티고 있었어요. 그러다 좋은 기회가 생긴 거죠. 이 정도면 하늘에 있는 엄마도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투자를 했어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투자를 했다니 놀라셨죠. 사실 저는 이혼을 하고도 가끔 시어머니와 연락을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제가 시댁 식구들에게 폭언을 당하는 걸 방관했지만 어떤 땐 같이 동의도 했지만 그런 저를 무척이나 안타깝게 여겼어요. 그래서 뒤에서 잘해주셨죠. 이혼을 하고 먼저 연락을 한 것도 시어머니예요. 저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해주는 것이 은근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안부를 묻곤 했죠. 그러다 호텔 이야기가 나왔고 시어머니는 선뜻 투자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호텔을 샀고 4성급 호텔을 만들었죠. 순식간에 호텔 사장이 되었어요. 호텔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규모가 커졌어요. 대박이 났죠. 지금은 2달 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예요. 이게 다 저를 믿고 따라와준 직원들 덕분이에요. 특히 제 부탁으로 일을 그만두고 제주도로 넘어온 전 직장 동료에게 특히 고맙죠. 그 친구가 홍보를 기막히게 해준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호텔에 성공해도 저는 거만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지시만 하지 않고 직원들과 함께 행동했죠. 청소도 마찬가지였어요. 청소를 지시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했어요. 물론 직원들은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청소를 하는 걸 말렸죠. 하지만 현장을 알아야 바른 운영을 한다는 저의 믿음은, 철학은 여전했어요. 제가 호텔을 인수하게 된 사연을 이야기하자 남편은 믿을 수 없어 했어요. 그렇게 큰 돈이 너한테 있었다고? 그걸 왜 이제 얘기해? 그런 건 제깍제깍 나한테 이야기를 했어야지. 그리고 우리 엄마가 투자했다는 건 무슨 소리야? 그럴 리가 없잖아. 누가 전 며느리한테 그런 큰 돈을 투자해. 그것도 네가 잘못해서 이혼한 건데. 너 우리 엄마를 협박한 거 아니야? 협박이라니. 내가 협박 같은 걸 할 성격이 안 된다는 걸 잘 알 텐데. 내가 지금까지 말한 건 전부 사실이야. 어머님이 흔쾌히 투자해줬고 그 덕분에 대출을 받지 않았지. 이 호텔은 완전히 내 소유야. 표정을 보니까 배가 좀 아픈 모양인데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그랬어. 아니다. 너랑 지금까지 살고 있었으면 내가 호텔 사장도 못 되었을 테니까 너한테도 고마워해야 하나? 이건 말도 안 돼. 너 같은 게 이런 호텔의 사장일 리 없다고. 화려하긴 하지. 지금 네 표정을 보니까 내가 정말 성공했다는 게 느껴지네. 우연히 온 거겠지만 와줘서 고마워.
그러니 내가 호텔 업그레이드 해줄게. 편히 쉬다가 가. 전 남편은 열받았는지 얼굴이 붉어졌어요. 왠지 분해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그때 제 남자친구가 사장실로 들어왔어요. 연아야, 점심 먹자. 아, 손님이 있었네. 왔어?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어? 몰랐네. 오빠, 잠시만 기다려줄래? 곧 끝날 것 같아. 제 말에 남자친구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화가 나 있는 전 남편을 보며 누구냐고 물었죠. 내 전 남편이야. 전에 이야기한 적 있지. 나를 비참하게 했던. 그런데 여긴 어떻게 왔대? 우연히 왔나 봐. 나도 얼굴 보고 얼마나 놀랐는데. 이제 더 듣고 싶은 말 없지? 우리 점심 먹어야 하니까 돌아가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우리 초면이 아니지 않나요? 어디서 만난 적 있어? 흔하게 생긴 얼굴은 아닌데. 남자친구는 전 남편의 얼굴을 보며 곰곰이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리고 전 남편이 남자친구의 얼굴을 받고 새하얗게 질렸죠. 아, 맞네. 저희 어제 만났죠? 술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속은 괜찮으세요? 어제 만났다고? 내가 어제 접촉사고 있었다고 했잖아, 호텔 앞에서. 그래서 방금 술이 맡기고 오는 길인데 어제 이분이랑 부딪힌 거거든. 뭐? 설마 너 또 음주운전한 거야? 결혼 생활할 때도 가끔 그러더니 더 습관인 모양이다. 군인이 그래도 돼? 말도 안 돼. 네가 어떻게 포르쉐를 모는 남자를 만날 수가 있어. 이봐요. 그 차 자차 맞아요? 할부 때린 거죠? 자차 맞는데요. 일시불로 샀습니다. 뭐 불만 있으세요? 열낼 것 없어 자기야. 이 사람 인생에 포르쉐는 꿈도 못 꿔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그리고 내 남자친구 능력 좋은 사람이야. 이 동네에서 제일 큰 감귤 농장하거든. 거기서 만났어 우리. 정말 웃긴다. 너는 사랑이 그렇게 쉽니?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어떻게 벌써 애인을 만들어. 괜히 트집 잡지 마. 똥차 가고 벤츠 온다는데 가만히 놓치고 있어? 덕분에 나는 매일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어. 어제 포르쉐를 박아서 꽤나 놀랐겠네. 그래도 내 남자친구가 아량이 넓어서 봐준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 음주운전이라며. 군인이 음주운전하고 그래도 돼? 아, 그리고 내 남자친구도 대령 출신이야. 제대한 지 좀 됐는데. 아, 그러게. 소령이라고 했죠? 제가 근무한 부대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아직 사령관님 그대로 계시나요? 저를 무척 예뻐하셨는데 그분이 완전 FM이잖아요. 음주운전 사실 알려주면 굉장히 곤란해질 텐데. 어제는 봐주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건 제 여자친구를 비참하게 한 장본인인 걸 몰랐을 때이고요.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신고할게요. 기대하세요. 그렇게 말하자 전 남편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사장실을 나갔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정말 전 남편을 음주운전으로 인한 접촉사고로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합의를 해주지 않았고 부대로 사건이 넘어갔어요. 결국 전 남편은 징계를 받았고 몇 개월 뒤에 제대를 했죠. 그리고 들어보니 전 남편은 시아버지에게도 버림을 받았더라고요. 불명예스럽다며 시아버지가 전 남편을 집에서 내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이 분했는지 전 남편이 제 호텔에 찾아와 깽판을 부렸어요. 저는 경찰에 전 남편을 신고했고 불이 나게 달려온 전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도민아, 제발 그만해라. 이럴수록 너만 더 망가지고 못나지는 거야. 너의 잘못을 인정해라. 너랑 네 아버지가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구는데 어떤 여자가 버티고 있냐. 너는 연하를 미워할 자격도 없어. 그만해라. 그만하고 이제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면 돼. 연하야, 미안하다. 전 남편은 전 시어머니의 말에 아이처럼 울었고 그 뒤로 제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했어요. 제주도에서 평생을 살기로 약속했죠.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저의 화려한 변신 어떻게 보셨나요? 인생은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것 같아요.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게 삶인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지금 너무 힘들고 주저앉아 있어도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그럼 다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